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 연면적 15,000스퀘어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이 있는데 답은 3번 연면적 5,000스퀘어 이하의 단독주택이 소방시설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특별히 준비를 많이 하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과거의 자료를 모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죠. 좀 합격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듣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토크 소방안전관리자 밴드에 계신 합격하신 분들, 그 여러분의 선배들 또는 합격하고 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주신 문제를 가지고 해설을 좀 달았을 뿐이지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법을 강의하는 건 아니라서 소방전기 소방시계 뭐 일반화학 같은 것들을 강의를 하지만 법령이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밴드에서 이렇게 일반화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거는 강의가 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자, 소방시설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는 그 대상이 아닌 것은 돼 있는데 3번이라고요. 자, 1번 보게 되면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시설 점검 후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자, 이번에 아파트 역시도 소방시설 점검 후 보고 의무가 있죠. 자, 4번에 보면 15,000스퀘어 이상 연면적이에요. 바닥 면적이 합계인 연면적인데 연면적 15,000스퀘어 이상의 업무 시설이 있는데 대규모 업무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죠. 하지만 3번 연면적이 500스퀘어 이하의 단독주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방시설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할 의무가 없죠. 따라서 소방시설 점검 결과 보고 의무가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는 것은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 그 다음에 15,000스퀘어 이상의 건축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3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소방안전관리자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대상이 되는 건물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답은 연면적이 15,000스퀘어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잘 보세요. 소방안전관리자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대상이에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인력이죠. 대규모 건축물에서 안전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크기와 복잡성에 따라 선임이 요구되는 것이죠. 답은 2번인데 연면적 15,000스퀘어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자, 우리 1번 보게 되면 30층 이상의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과는 관련이 없어요. 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와는 다른 내용인 것이죠. 5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 답에 3번도 있는데 3번이 아니라는 거죠. 5층 이상의 건물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는 없어요. 4번을 보니까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물에서는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죠. 따라서 연면적 15,000스퀘어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33번 문제 봅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3번에 방범용 CCTV가 아닌 것이겠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소화기,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되어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그 화재 발생을 감지하는 그런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번 소화기를 보면 이 소화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해야 하는 필수 소방시설 중에 하나이죠. 4번에 스프링클러 설비 되어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비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그런 소방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방법용 CCTV는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소방시설이 아니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해야 할 소방시설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소화기,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4번 문제를 보면 소방안전관리자가 미선임된 경우 건축물 관계인이 받게 되는 벌칙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화재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를 선임하지 않으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그런 제재가 가해집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경고조치 1번을 보게 되면 경고조치는 과태료와 같은 법적 처벌 대신 행정적인 통고를 의미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해서는 경고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이죠. 3번에 형사처벌 되어 있는데 형사처벌은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해 적용되지는 않죠. 이는 주로 더 심각한 그런 범죄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번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이것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칙인 거죠.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됐다 이런 경우를 한다면 과태료 부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합니다. 소방훈련 시 직원들에게 교육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피 경로 및 비상구 위치 숙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방 훈련할 때 직원들의 교육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화재나 또 기타 비상 상황에서 직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경로와 비상구의 위치를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직원들이 대피 경로와 비상구의 위치를 숙지해서 화재나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가장 중요하다. 자, 2번을 보면 건물 내 조경 관리 방법 말도 안 되는 거 막 강의들면서 웃음밖에 안 나오죠. 자, 조경 관리는 화재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죠. 소방 훈련의 주요 교육 항목도 아니죠. 3번 보면 자, 일반 전기 설비 점검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설비 점검 방법은 전기 안전과 관련된 교육일 수는 있지만 소방훈련에서는 대피와 안전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한 우선사항이 되죠. 4번 보면 방범 시스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범 시스템 운영은 소방훈련과 관련이 없죠. 이는 보안과 관련된 교육으로 별도로 다뤄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편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제1장에 있는 소방안전관리 제도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35문제가 되죠. 35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소방안전원 교재를 정독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문제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1편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에서 제2장인 많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은데도 문제는 사실 출제가 되긴 됐어요. 그래서 제2장 화재 통계 및 피해 분석 시간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